아저씨 저 처음 해봐요. 이젠 매일 하자는 여대생. 비 내리는 산길 끝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61살 한옥을 짓는 석공 한재민. 31살의 저와는 30년 차이가 났죠. 고아원 출신, 밤업소를 전전했던 과거를 가진 여자. 남자의 손길만 닿아도 몸이 굳어버리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 앞에서만큼은 이상하게 달랐어요. 손이 먼저입니다. 도면보다요.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18살이 되던 해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고아원 정문을 혼자 걸어 나왔어요. 세상은 차갑고 빠르게 돌아갔죠. 저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스폰서를 만나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버려지듯 떠난 남자의 마지막 흔적은 저를 밤업소로 밀어넣는 계약서 한 장뿐이었죠. 업소에서 지내던 어느 밤 의사에게 들은 짧은 말들이 아직도 제 귓가에 박혀 있습니다. 병이 재발하면 큰일이라는 경고, 부작용으로 불감증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까지요. 그 이후로 저는 남자의 손길만 닿아도 몸이 굳어버렸고 감정은 마치 고장난 버튼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소를 도망치듯 나온 뒤 저는 세상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카페 알바, 공장 포장, 물류센터, 편의점, 그리고 결국 시급이 가장 센 건설 현장까지요. 안전화 끈을 조이며 오늘도 버티자는 한마디를 자신에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대 전부를 흘려보냈고 31살이 되던 해 저는 늦깎이로 사이버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에 입학했어요.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해준 건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대한 작은 꿈 하나였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현장 답사를 위해 혼자 운전해 전주 근처 산길을 향하게 된 것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산길은 생각보다 좁았고 내비게이션은 계속 신호를 잃었습니다. 돌아가려던 순간 길 끝에 기와 지붕 하나가 보였어요. 빗속에서도 따뜻한 체온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집이었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집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야근으로 모니터 불빛에 지친 얼굴만 보다가 마음이 무뎌진 탓일까요? 낯선 그 집은 마치 오랫동안 기대지 못했던 누군가의 어깨처럼 보였어요. 처마 밑에서 비를 털며 서 있을 때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비를 많이 맞았다는 말과 함께요. 고개를 드는 순간 검게 그을린 손등, 굵은 팔뚝, 흐린 날빛 아래 천천히 움직이는 그의 눈동자가 보였어요. 돌담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제 얼굴에 머무른 시선, 그 짧은 눈빛이 이상하게 볼 안쪽을 뜨겁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한옥마을이라는 설명과 함께 관광 온 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어요. 말투는 경계보다 더 따뜻한 것, 제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조금 알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서 일부러 더 천천히요. 디자인 답사 중이라고 길을 조금 잘못 온 것 같다고 말했죠. 아저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제 신발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눈길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지나가는 길에 옷자락이 얇아지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비가 잦아들고 아저씨는 돌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면보다 손이 먼저라고. 이 집은 그렇게 고쳐지고 있다고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짝 미소 띤 목소리로 말했죠. 아저씨 같은 분이 말해주니까 이상하게 더 믿음이 간다고요. 그는 잠깐 눈을 크게 뜨며 놀란 기색을 보였고 곧바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더 좋았어요. 도시 남자들처럼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들이대지 않고 허세 섞인 미소로 여자를 재단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아저씨는 오히려 조심스레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마치 아주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본인이 들킨 것 같아
살짝 당황해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서툼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처음 한재민 아저씨를 봤을 때 낯선 사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지우고 싶던 과거가 스르륵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 어른 한 명 기대지 못했던 날들, 19살에 홀로 세상에 나와 남의 손에 끌려다니고 스폰서에게 버려지고 밤업소까지 밀려 들어갔던 시간들이요. 남자라는 존재가 늘 두려움과 상처였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도 한재민 아저씨 앞에서는 이상하게 그 모든 그림자가 잠깐 멈춰서는 것 같았습니다. 우직한 어깨,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손, 괜히 따뜻해지는 눈빛.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빠 같고 오빠 같고 그림자 하나 없는 포근함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평생 가져본 적 없던 감정, 누구에게도 기대본 적 없던 마음을 처음 본 그 아저씨에게서 단번에 느껴버린 자신에게 저는 놀라면서도 왠지 모르게 살아온 세월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망치 소리에 제 발걸음이 스스로 그 집으로 향했어요. 아저씨는 팔소매를 걷고 톱질하고 있었고 저는 멈춰서 한참을 그걸 바라보다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저씨 손이 순간 멈칫했어요. 제 목소리가 가볍고 차분하고 조금은 애교 섞인 것 같았거든요. 이 벽 아저씨 손으로 다 하신 거냐고 물으며 돌담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사람 손이 제일 정직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아저씨 말이 조금 위험한 거 아는지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제가 오해할지도 모른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아저씨의 목젖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점심 무렵 아저씨는 직접 만든 차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손가락과 제 손가락이 살짝 스치게 잔을 받았죠. 아저씨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고 말하자 아저씨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게 아무 감각 없던 마음이 이 아저씨 앞에서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한옥마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안개는 골짜기를 깊게 끼고 내려오고 마당의 나무 의자엔 밤새 맺힌 이슬이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답사차 마을에 온 것이었지만 한재민 아저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일보다 그의 온기에 먼저 마음이 닿았어요. 보고서보다 측량보다 이 묘하게 따뜻한 사람에게 자꾸만 눈길이 먼저 가는 자신을 저도 조금은 놀라워했습니다. 아저씨가 직접 다듬어 놓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어요. 도시의 냄새가 오래 배어있는 노트였죠. 그 노트를 펼칠 때마다 회사 책상의 차가운 조명, 밤늦게까지 깜빡이던 커서 사람보다 도면이 앞섰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도면보다 손이 먼저라던 아저씨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어제부터 제 머릿속을 계속 쓸어내리고 있었죠. 그때 마당을 가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가 먼지를 털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굵은 팔뚝에 붙은 흙, 한 손에 든 오래된 가죽 노트, 아침빛이 그의 목과 광대에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겠다며 내밀었어요. 오래되었다고 남에게는 처음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 말투는 괜히 사람 가슴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말할까 말까 하는 듯 아주 얇게 예쁘게 들어 올렸어요. 아저씨가 저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거냐고 잠깐 뜸을 들였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장난을 얹었죠. 첫 경험처럼이라고요. 바람이 스쳐갔고 한재민 아저씨는 그 순간 눈길을 피하며 산등성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간지렸어요. 잠시 뒤 아저씨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한옥을 지을 땐 스승님이 있었다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엔 손에서 망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요. 단단하지만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도시에서 적어둔 지속 가능한 구조라는 딱딱한 문장이 왜인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노트를 제 앞으로 밀어두었어요. 날짜도 정돈된 도면도 없이 작은 선들과 메모, 먹물이 번진 자국만이 남아있는 기록들이었죠. 벽 두께, 돌 비율, 햇빛 방향, 사람 걸음과 닮았다는 메모까지요. 그의 노트는 설계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이건 설계도라기보단 일기라고 말하자 아저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집 짓는 건 결국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선보다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햇빛이 아저씨의 옆얼굴과 목선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보다 가까워 보여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노트 위에서 살짝 움찔했어요. 저는 제 노트 한쪽을 찢어 짧은 문장을 적어 아저씨 노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닿았던 온도라고요. 아저씨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둘 사이 온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죠. 앞으로 제 노트도 좀 보여드려도 되냐고 아저씨가 원하면이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투는 아저씨 가슴을 흔드는 특유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를 애교였어요. 아저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다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먹물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조용한 마당에서 둘 사이에는 처음으로 아주 같은 온도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말했어요.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면 새로운 질감이 생긴다던데 이상하게 아저씨랑 있으면 그 말이 자꾸 생각난다고요. 한재민 아저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마음이 조용히 가슴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순간이었죠.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마당의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마치 오늘이라는 작은 기적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한순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도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잔잔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이 한옥마을 축제 날이라고 했어요. 저는 마을 중심으로 향하는 길에서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웃는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선가 흙 냄새와 따뜻한 장작 냄새가 함께 실려왔어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길게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흙으로 만든 작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집 자랑하듯 손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뛰어다녔죠. 장작불은 오렌지 빛으로 일렁이고 가마솥에서는 콩국이 데워지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했어요. 그 틈으로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한재민 아저씨는 아이들이 만든 한옥 모형의 금간 부분을 한쪽에서 조용히 메우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흙을 덧바를 때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다가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않았어요. 이건 사진보다 내가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막걸리 한 잔을 건네받으며 마을 사람들이 다 저분한테 집짓기를 배운 분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저씨를 닮았다고 묘하게 믿음 가고 묘하게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멀리서 아저씨가 아이와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빛 속에서 그의 낮은 웃음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죠. 손이 닿았으니까 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모닥불만 남은 광장에 부드러운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모닥불 앞에 앉아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다가와 나무 토막을 불 속에 조심스럽게 얹으며 말했죠. 불은 흙보다 빨리 식는다고, 그래서 흙이 불을 기억해줘야 한다고요. 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흙이 기억해주는 거냐고, 아저씨처럼이라고 말했어요. 한재민 아저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작게 흔들렸죠. 제가 뭘 기억하냐는 물음에 저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라고. 오늘 내내 그랬다고요. 아저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뜨겁지도 과하지도 않은 미소였지만 제 심장은 그 순간 모닥불보다 먼저 타올랐어요. 바람이 불어 불씨가 잔잔히 흩어졌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제 마음 한가운데로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앞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진다고, 제 마음도 손바닥도 온도가 맞춰지는 느낌이라고 모닥불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저씨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날 흙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저녁 공기 속에서 우리 사이의 온도가 눈에 보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축제 다음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웃음 대신 장작 타던 냄새만 방 안에 희미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한옥은 순식간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앉았죠. 어둠 속에서 작은 숨을 토했고 그 순간 한재민 아저씨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요. 성냥을 그었고 짧은 불꽃이 솟으며 어둠이 금빛으로 갈라졌습니다. 아저씨가 촛불을 켜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드러났어요. 그림자가 천천히 벽 위에서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요즘 이런 밤이 잘 없다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웃으며 아저씨랑 있으니까 더 조용하다고 말했어요. 조용해서 불편한 거냐는 물음에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불편하긴요. 아저씨 목소리가 이상하게 편하다고, 듬직해서 그렇다고 아주 살짝 속삭이듯 덧붙였죠. 한재민 아저씨가 미묘하게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흙은 사람의 체온을 기억한다는 그의 낮은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촛불 흔들림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되어졌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따뜻한 거 좋아하냐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저씨의 표정이 아주 잠시 흐트러졌어요. 저는 촛불이 흔들리는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숨결 하나가 닿을까 말까 한 거리였죠. 아저씨 손이 되게 따뜻하다고, 공간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뜻한 손을 가지고 계시냐고 말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빗방울 소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비 오면 사람도 좀 약해진다고요. 아저씨도 약해지냐고 웃으며 고개를 기울이자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절반쯤 녹아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금빛 통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왠지 혼자 자기 싫을 것 같다고요. 촛불이 바람처럼 떨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봉투를 받았어요. 정리 통보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죠. 한재민 아저씨는 돌아가야겠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아래 숨어있는 떨림은 숨기지 못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용기가 났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돌아갔으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살짝 비틀어진 미소와 함께요. 아저씨가 딱 1초 늦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은 제 온몸에 그대로 전해졌죠. 도면보다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셨다며 저는 요즘 아저씨 얼굴만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턱선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그의 마음 깊은 곳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 여기 오기 잘한 걸까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숨결이 제 어깨 위로 가볍게 떨어졌어요.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는 남자의 침묵이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가까움을 더 은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흙이 비에 젖으면 약해지는 것 같아도 단단해진다고 하셨다며 사람도 그렇지 않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느끼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저씨, 저 아직 안 가고 싶다고 더 낮아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돌아가기 힘든 온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도시의 차가운 불빛, 모니터 화면, 반듯한 선들 사이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완벽한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리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을 입구에 닿았을 때는 해가 거의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흙 냄새와 목재 냄새가 뒤섞여 흘러왔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가자 그가 있었습니다. 한재민 아저씨는 돌담을 손으로 다듬고 있었어요. 저녁빛에 그의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발자국 소리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우리의 숨이 아주 작게 멈췄어요. 돌아왔다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아저씨라고요. 아저씨, 말해야 할 게 있다고 입술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숨을 삼켰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20살쯤 후원해 주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덕분에 대학도 갔지만 그 사람은 결국 저를 밤업소에 넘기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건 길지 않았지만 그때 병도 걸렸었고 그 이후로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겁나고 싫었다고요. 손을 꽉 쥔 제 손등이 희게 질릴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도 좋아하면서도 자꾸 도망치려고 했다고 이런 과거 가진 사람이 아저씨 옆에 있어도 되냐고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말이 끝나지 못했어요. 깨지기 직전의 목소리였죠. 그러나 그 순간 한재민 아저씨가 한 박자도 늦지 않게 제 손을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천천히 저를 끌어안았어요. 마치 도망갈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듯이.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을 함부로 조이지 않으려는 큰 사람의 품이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한 건 예쁜 과거를 가진 사람 찾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그의 손이 제 등을 서툴지만 확실하게 쓸어내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다 못 알아도 그거 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고요. 제 어깨가 아저씨의 가슴 위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서아 씨가 좋다고 과거까지 같이 끌어안으려고 한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그의 작업복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머리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진심이었습니다. 무섭지 않게 하겠다고 서아 씨가 언제 말해도 되고 언제 기대도 된다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했죠. 그 말에 제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저씨의 품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꽉 닫아두었던 문이 아주 조용하게 열리는 소리가 제 가슴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아무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혼자 버텨온 가장 깊은 방을 그에게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감춰둔 가장 깊은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이었어요. 한재민 아저씨는 제 숨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다르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손끝도 조용히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을 삼키는 떨림이었어요. 아저씨,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아저씨의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들었어요. 제가 어떤 문을 열려 하는지, 그 문이 얼마나 깊고 오래 닫혀 있었는지,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 아저씨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억지로 줄 필요 없다는 아저씨의 말에 저는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고, 아저씨라서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저한테는 아주 오래 아무도 건드려선 안 되는 곳이 있었다고 닫아두고 잊은 척하고 그냥 돌처럼 굳혀 놓았던 마음의 한 조각이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야 그곳에 불이 켜졌다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조심히 내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한재민 아저씨는 그 문은 자신이 여는 게 아니라 제가 데려가 주는 거라고, 자신은 따라가기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아주 조용히 풀어졌고 두 사람의 손끝이 겹쳐지는 순간 제 마음속 오래된 잠금장치가 천천히 떨리며 풀려나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은 급하지 않았고 조심스러웠어요. 상처를 아는 사람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만나 만드는 온기였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흙이 데워지는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저는 한 오각 작은 화단에 쪼그려 앉아 장갑을 벗고
손끝으로 흙을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살짝 따뜻했죠. 이제 완전히 우리 집 냄새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6년 동안 다녔던 사이버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학사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단장한 한옥의 간판엔 옹기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한재민 아저씨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거칠지만 묘하게 따뜻한 획이었죠.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그 향이 흙 냄새와 섞여 퍼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전자 속이 끓는 소리,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 그리고 아직 촉촉한 벽의 냄새,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고요히 시작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며 한옥마당에 따뜻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위엔 들꽃 몇 송이와 아저씨가 올려둔 낡은 연필 하나가 놓여 있었죠. 우리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싶어서라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어디에도 속한 적이 없었다고, 고아원도 스폰서도 밤업소도 누구에게 기대는 법을 몰랐다고 말했어요. 한재민 아저씨는 말없이 제 손등을 감싸며 작게 흔들리는 손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리가 여기라고, 자신의 옆이라고 했죠. 단순한 말인데 저는 버티지 못하고 눈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여기서 약속하자고, 결혼식은 아니어도 제 방식으로 아저씨 옆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손을 나무 상자 위로 이끌었어요. 우리 둘만의 언약식을 하자고 했죠. 바람이 들꽃을 살짝 흔들었고 한재민 아저씨는 제 이마에 아주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작은 입맞춤이 오랜 상처에 처음으로 온기를 남겼어요. 이 집 우리 둘이 이어가 보면 어떻겠냐는 아저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번진 채 웃었습니다. 아저씨랑이면 어디든 집이 될 것 같다고요. 한옥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다음 이야기가 문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사람은 집을 짓지만 결국 집이 사람을 짓는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끝을 맺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덧바르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할 때 이 이야기의 따뜻함이 작은 등불처럼 남아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딱 7자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인연을 만나시길,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